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CC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통신의 사용을 비연합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정사항은 현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라는 아이디어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제가 만들어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도 나라의 허가가 없으면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X는 2018년 3월 달에 미국 정부로부터 4,425개의 위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7,518개의 스타링크의 위성을 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합 대략적으로 12,000개의 위성을 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스타링크의 사업 목적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자리를 관측해야 하는 천문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스타링크의 위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위성들이 별자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스타링크 위성들이 햇빛을 반사해 관측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론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이 당시에 말하기를 궤도에는 이미 4,900개의 위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위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 역시 매우 주의 깊게 보지 않고서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천문학의 발전에도 전혀 문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수십억의 경제적 약자들을 돕는 것이 더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에서의 발견에 물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5월 23일에 처음으로 팔콘 9 로켓을 통해서 6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4일 뒤인 2019년 5월 27일에 저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발사한 뒤에 하루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밝은 위성 열차가 모두 일렬로 가깝게 움직이며 하늘을 가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밤 2, 3회 정도 이런 행렬을 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원래 궤도로 잘 돌아서게 되면 저렇게 밝게 보일지는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당분간만 저렇게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지식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미 지구상에 4,900개의 위성이 있는데 유독 스타링크에만 이럴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인공위성은 1000km 밖에서 궤도를 가지며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경우는 550km 정도의 저궤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궤도이다 보니 한 개의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전범위적인 지구를 커버하려고 12,000개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반적인 위성보다 위치가 훨씬 가깝고 개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간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기사를 찾아보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은 다른 위성에 비해 매우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너무 많은 발광 위성이 있으면 그들이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할 때 그 발광 위성들이 망원경 앞을 지나가고 관측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릴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스타링크가 기존보다 3배는 많은 위성을 자체적으로 쏘는 게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밝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처럼 저궤도로 영상이 돌게 되면 각자의 위성들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위성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800개의 위성만 있으면 부분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위성들이 900개가 있어 미국, 캐나다, 최근에는 영국까지 많은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허가된 위성의 개수는 12,000개이며 추후 42,000개까지 늘려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위성이 다크사트라는 실험용 위성을 테스트하여
밝기를 55%까지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이 위성을 검정색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완벽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 역시 인공위성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스페이스X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해결한 이 방법을 공유하게 되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비공개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중 가운데 위성 밝기를 보면 나머지와 비교하여 확연하게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울 만한 감소이긴 하지만 아직 이 정도 수치는 천문학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2020년 1월에 나온 기사로 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FCC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스페이스X의 경우는 FCC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FCC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조금 살펴보면 연방기관은 스페이스X가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하도록 허가했을 때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불만을 품은 천문학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NEPA라는 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NEPA를 모델로 한 국가환경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FCC는 고강도 조명을 포함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무선 주파수 방사선을 사람에게 노출시키거나 혹은 보호된 땅의 시설을 포함한 테스트를 진행할 때에만 NEPA에 따른 환경 검토를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FCC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위성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NEPA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FCC가 NEPA의 법을 위반했는지 보면 FCC에서 말하기를 스타링크와 같은 프로젝트를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별빛 같은 이슈가 발생해도 직접 그 문제를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와 그리고 천문학자에게 밤하늘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을 수행하는 일, 이 두 역시 둘 다 법령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자신들의 권리가 스타링크로 인해 침해받았다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 스타링크 사업은 잠시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발생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 사업을 하는 오넵, 아마존, 텔레셋과 같은 회사들 역시 수백 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천문학자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텔레셋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희미하게 보일 만큼 높은 궤도로 위성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타링크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천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CC가 제한된 위성 별자리 환경 영향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법정에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방어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천문학자들이 그들의 일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연방법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일론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조금 살펴보자면 미국 천문학계인 AAS에서 스페이스X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의 초점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을 어떻게 하면 어둡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인공위성을 피해 관측할 수 있는지의 방법론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미 스페이스X는 FCC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발사 중지 요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다크셋 방식으로 첫 번째 실험은 2020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반사 표면을 검은색으로 칠해 인공위성이 아까 사진을 보신 것처럼 눈에 띄게 희미해졌지만 아직 육안으로는 보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검은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우주상에서 검은 페인트가 너무 많은 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는데 태양 전지판을 특정 부분을 지나갈 때 비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표면 비율을 거의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가끔씩은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어떤 솔루션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추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밝기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스페이스X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위성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부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기업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법령을 피해 나갈 수 있어 더 빠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000개까지는 FCC로부터 허가는 받았고 최종적으로 42,000개의 위성을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개의 위성을 더 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허가는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충분히 허가가 될 수 있고 그 의미는 원하는 사업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론의 꿈은 화성에 가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통신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존의 방식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인해 사진 한 장만 전송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만 구축이 되면 화성에서도 굉장히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스타링크와 테슬라와의 협업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협업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밝기 문제를 해결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